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오는 영상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어제 집에 가서 옷 안 갈아입고 또 나온 게 아니고요. 3, 4교시 연속으로 2, 3교시인가? 3, 4교시지? 3, 4교시 연식으로 수업이 있어서 그 모습 그대로 또 찍게 되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여기 학생들은 지금 2시간 연속으로 한국사를 듣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네요. 그죠? 너무 재밌어요. 고마워요. 네. 누가 보면 시킨 줄 알겠어, 이거.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조선 후기의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해 가는 과정을 상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화폐 유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저 이어서 조선 후기, 정확히는 19세기의 조선의 모습을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조선 후기의 조선의 변화를 쭉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16세기부터 사림이 각각의 붕당으로 나뉘어지면서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붕당 정치가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붕당 간의 대립이 격해지게 되면서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잡고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숙청하는 일당 전제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그래서 붕당 간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그러한 문제의 발생을 막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 정조대에는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려는 탕평책, 탕평정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조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너무나 컸는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서 그의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순조였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순조 때부터 헌종, 철종을 거치면서 3명 연속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에 오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자, 이렇게 왕이 어리거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형태의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수렴청정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왕의 엄마나 할머니, 대비나 대왕 대비라고 하죠. 왕의 엄마나 할머니가 왕 뒤에 커튼 치고 앉아서 신하들이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답하십시오, 저렇게 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린 왕은 그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정치, 이런 게 바로 수렴청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자, 다시 말해서 수렴청정은 왕의 엄마나 할머니,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조선은 유교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할 수는 없는 나라였어요. 따라서 수렴청정이 진행될 때에는 실제로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정치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왕의 엄마의 동생이나 오빠, 왕의 할머니의 또 다른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의 외갓집 친척들이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외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 시기에 활동했던 권력을 장악했던 외척 가문으로는 안동 김씨나 풍량 조씨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외척 가문들이 왕권을 대신해서 조선의 권력을 독점하였던 정치를 가지고 우리는 세도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안동 김씨, 풍량 조씨 같이 세도 정치 시기에 정치 권력을 장악한 가문들을 일컬어 세도 가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비변사를 비롯한 조선의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어요. 비변사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언제 만들어졌지?
외군 쳐들어왔을 때. 그렇죠. 삼포회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임시회의 기구였습니다. 삼포회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우리도 국방상의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회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포회란 같은 위기가 터졌을 때 비변사의 조선의 고위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는 거, 그게 바로 비변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임시기구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나라의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져야 돼. 비변사에 모였던 고위 관리들은 원래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원래 비변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임진왜란이 몇 년 가까이 7년 가까이 진행이 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체되어야 할 비변사가 7년 넘게 유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비변사가 해체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맨날 존재하는 회의기구, 상설회의기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비변사에 모인 사람들은 조선의 고위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비변사에서 내리는 결정은 조선 최고의 결정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변사가 조선 최고의 권력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중요해요. 비변사에 조선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임시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가 되면서 비변사가 조선 최고의 권력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장점은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장점이죠. 단점은요? 한 곳에 몰렸다는 거. 그렇죠. 비변사에 모인 사람들 몇 명만 장악하면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세도정. 그렇죠. 안동 김씨나 풍냥 조씨와 같은 세도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세도 가문이 조선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조선은 어떠한 정치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요? 권력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어. 왕이 정치가 중심이 되어서 조선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게 원래 조선의 정치 질서라고. 그런데 지금 왕이 어때요? 나이가 어리나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왕권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왕이 해야 될 일들을 누가 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변사를 장악한 외척들이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조선의 정치 질서, 정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왕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이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힘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안동 김씨와 같은 외척 세력들이 왕권을 넘어서는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나름 조선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는 노력도 하고 일도 제법 잘 했어. 그런데 점차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도 그 누구도, 심지어 누구라도 왕일지라도 우리를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어떤 짓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이익, 자기 가문을 위한 부정부패들을 저지르고 그들을 아무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부정부패가 크게 늘어나는 이러한 정치 기강의 붕괴 현상이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이 시기에 벌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부정부패는 매관 매직이죠. 관직을 돈을 받고 사고 파는 것이죠. 어쨌든 조선은 양반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양반이란 과거의 합격자,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주고 과거의 합격이나 관직을 샀다라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세도 가문, 안동 김씨나 풍냥 조씨와 같은 세도 가문으로부터 돈을 주고 과거의 합격 자격이나 관직을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뇌물 바치고요. 이번 과거 시험에 나올 문제 답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출해서 합격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아니면은요, 원래 과거의 최종 합격자는 왕이 직접 발표하게 되어 있어. 근데 왕이 어리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격자 명단을 가려낼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세도 가문에서 과거 응시자 명단을 왕에게 이게 주면서 앞에다가 이름 앞에다가 빨간 점, 하얀 노란 점 이런 걸 찍어놓습니다. 전하 앞에 전 찍힌 사람 이름을 읊으시면 됩니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왕은 그거 받아보고서는 누구 합격, 누구 합격, 누구 합격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합격자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일까? 돈 받은 사람. 돈 받은 사람들, 그죠? 이름을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과거 합격에 대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세금이 잘 거치는 지역, 부유한 지역, 서로 수령으로 가고 싶은 지역, 저 거기 보내주세요. 돈을 얼마나 잘 거둘 수 있는 지역에 따라 관직의 값이 높낮이가 정해져 있었죠. 그러면서 좋은 자리 좀 보내주세요 라는 식으로 뇌물을 먹이는 일들이 굉장히 널리 행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은 과연 나는 비록 돈을 주고 관직을 샀지만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공정하게 일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겠죠, 그죠? 관직을 사는데 돈이 들어갔으니까 뭐 해야 돼? 받아야죠. 일단은 본전은 뽑아야 돼,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뽑아내려면 더 좋은 관직이 필요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사고. 또 뇌물 먹여야 돼, 그지? 그러려면 돈이 또 필요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가 돈을 주고 관직을 사게 되면은 본전 이상을 뽑아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사람 갈구죠. 밑에 사람은 그럼 더 밑에 사람 갈구죠. 그러면서 이게 내려가고 하다 보면 결국 누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정치가 혼란해질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다? 일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로 인해서 이 지방 수령들에 의한 과도한 세금 수탈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세도 정치 시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었나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 향리들도 마찬가지로 수령이 오면은 수령을 위해서 열심히 백성들을 쥐어짭니다. 그리고 자기 목 챙기고 일부는 수령한테 남겨주기도 하죠. 예전같이 이렇게 수령과 향리가 짝짝꿍이 되어서 백성들을 쥐어짜면은 향촌사회에 살고 있는 양반들, 사족들은 비판하고 견제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차피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전부 다 막혀있는 사람들이야,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수령과 향리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백성들을 쥐어짜고 이익을 함께 나눠먹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조선의 농민 백성들은 그 누구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기에 이러한 사람들한테 많은 세금을 뜯겼던 조선의 농민 백성들, 그들이 겪고 있었던 세금 제도로 인한 수탈의 어려움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세도 정치 시기에 지방 수령들에 의해서 과도한 세금 수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가지고 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삼정의 문란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삼정이란 다음 세 가지의 세금 제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정, 전세, 토지세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군정, 군역, 군포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환정이란 환곡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정이란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땅으로부터 토지세를 걷어가는 것을 가지고 전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를 지은 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조선 후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영정법이 시행이 되면서 토지 1결당 4두에서 6두 정도의 세금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핑계 명분을 더해서 그 이상의 세금을 걷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아니면은요, 땅을 10평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서류를 조작하는 거지. 이 사람은 땅을 100평 가지고 있다 라고 공문서를 위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100평 값에 세금을 내. 저 10평까지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요, 뻥치지 말고 여기 100평이라고 써있잖아 라고 해서 100평만큼의 세금을 뜯어가기도 했어요.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황무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농사 짓는 거 다 알고 있어, 세금 내 라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걷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니 그게 바로 전정의 어지러움, 전정의 문란이었던 겁니다. 군포,
조선시대 때 성인 남성, 16세 이상의 남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했죠. 하지만 방문수포제가 시행이 되면서 군대 가는 대신에 나라에다가 군포를 냈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균역법이 시행이 되면서 1년에 성인 남성 한 명당 한 필을 내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비리가 이루어지느냐?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징, 족징 등이 자행이 됩니다. 백골징포란 무엇이냐? 백골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시체예요. 그죠? 징포, 그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뻥치지만 살아계신 거 다 알고 있어. 내라. 라고 해서 걷어가는 겁니다. 황구첨정, 황구는 어린 아이를 뜻해요. 첨정, 그를 성인 남성에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 애 갓 태어난 까내내기인데요. 뻥치지만 어른인 거 다 알고 있어. 사내 자식이잖아. 라고 해서 군포를 뜯어가는 게 황구첨정입니다. 이 시기를 살았던 정약용이 남긴 애절량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어린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 가족은 다 같이 슬퍼했어. 왜?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사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얘 군포는 또 어떻게 되냐 걱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군포를 내기 싫어서 죽이진 않고요. 거세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시로 남기기도 하였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군정의 어지러움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온 가족이 도망가 버렸어. 군포 못 내겠어서. 그러자 이웃집 사람들에 가서 니네 이웃이 도망갔으니까 너네가 책임져 라고 해서 이웃들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게 인징입니다. 도망갔어. 니네 가족이 도망갔으니까 니네 가족이 대신 책임져 라고 해서 다른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족징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들이 원했던 금액을 뜯어갔던 게 군포의 문란이었던 겁니다. 군정의 문란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환정, 황목이란 뭐냐?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봄에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줘요. 그러면은 가을에 거기에다가 조금의 이자를 더 더해서 갚는 빈민구휴 제도가 환곡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다 장난질을 치기 시작하느냐? 빌려주는 곡식과 이자에다가 장난질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곡식 빌려줄 때에는 거기다가 쌀뿐만 아니라 모래나 쌀 껍데기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빌려줘요. 그리고 받을 때는 100% 쌀로 돌려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원래는 약간의 이자를 더하는 것이었으나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이율, 고리의 이율을 매겨서 돌려받고 그것을 자기가 챙겨가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개 중에 제일 심각한 거는 환정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이자가 비싸서 너무 말도 안 돼서 안 빌려갈래요 라고 하면은 뻥치지 마. 너 가난한 거 알고 있어. 굶어 죽을 지경인 거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강제로 곡식을 빌려가게 하고 강제로 받아내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세도 정치 시기에 살아가는 조선의 농민 백성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게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다 보니 굶어 죽으나 한번 저항해 보다가 괘씸하다고 맞아서 처벌돼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굶어 죽으나 저항하다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라고 한다면 뭐 할 거야? 굶어 죽을 거야? 아니죠. 한번 저항이라도 해보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19세기로 가게 되면서 농민들의 대규모의 봉기, 저항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9세기 조선에 있었던 대표적인 농민 봉기로는 홍경래의난이나 임술 농민 봉기 같은 사건들을 꼽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규모의 봉기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자, 홍경래의난이라고 하는 건 1811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이고요. 홍경래라고 하는 몰락한 양반이 주도했기 때문에 홍경래의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농민 봉기입니다. 자, 이 홍경래의 이런 난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도 정치 시기로 가게 되면서 삼정의 문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배층의 과도한 수탈로부터 고통받았던 농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났던 것,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홍경래의난은 다른 농민 봉기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평안도 지방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가 있는 이쪽이 평안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 가장 북쪽에 있다고 해서 서북 지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지방과 뭐가 달랐느냐? 이 지역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사실상 상당한 차별을 받는 지역이었어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평안도 지역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 합격하기도 어려웠고 합격했다고 해도 출세하기도 어려운 지역이 평안도 지역이었습니다. 약간 조선시대 때 사람들에게는 쟤네들은 못 써먹을 애들이야. 평안도 애들은 좀 수준이 떨어져. 라는 이런 편견에 시달리는 지역이 평안도 지역이었어요. 몰라도 되지만 왜 그런 편견이 생겼느냐? 일단은 여기 춥고 땅이 거칠어서 농사가 잘 안 돼요. 양반들이 별로 살기 좋아하는 땅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 어디로 쳐들어왔는지 아나요? 요렇게 쳐들어왔어요. 정명호란 때 후금 군대 어디로 쳐들어왔는지 아나요? 요렇게 쳐들어왔어요. 고려시대 때 몽골군 어디로 쳐들어왔는지 아나요? 요렇게 쳐들어왔어요. 북쪽에서 중국이나 만주 지역에서 고려로 조선으로 침략하는 적이 있다면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평안도 지역. 따라서 평안도 지역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지역이야. 돈 많은 양반들 살고 싶을까? 안 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양반 사대부들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이고, 그래서 유교 성리학 문화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 합격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는 지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쟤네는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야 라는 식의 편견이 존재했던 지역이 바로 평안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홍경래 평안도 출신의 인물이고요. 나름 꽤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자기가 과거에 응시하고 답안 되게 잘 써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1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역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놈의 나라가 이놈의 나라가 썩어 빠졌어 라고 생각했던 홍경래,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모아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반란을 일으키려면 무기도 있어야 되고 식량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안도 지역의 상공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수공업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요. 그리고 광산 개발을 이유로 들어서 광산을 개발할 노동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광산 개발에 일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들이 광산 개발할 때 노동자로 일했다 그랬지? 어떤 사람들? 힘센 사람? 덕대 말고. 내가 얘기 안 했나요? 네. 어떤 사람들이 돈 받고 일하는 임노동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죠.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농촌에서 쫓겨나서 전국을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광산 같은 데 와서 임노동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부 모집합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야.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조선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농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여기 보면은 다복동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봉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평안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점차 점령책을 늘려나갑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 때에는 모든 군인의 수령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점령하는 지역에는 당연히 그 지역을 방어해야 되는 책임을 지는 수령들이 전부 다 존재했어. 막았을까? 아니요. 끝까지 맞서 싸웠을까? 아니에요. 그죠? 이 지역의 지방관으로 파견된 수령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당연히 안동김씨, 풍량주씨 같은 사람들한테 뇌물 바치고 거기에 수령으로 임명된 사람이야. 본전 뽑으려고 왔는데 목숨 걸고 싸울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도망을 가거나 도망가지 못하고 이들이 들이닥치면은 성문을 열고 싸워보지도 않고 무릎 꿇고 항복을 하는 수령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경래의 반란군의 경우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평안도 지역을 빠른 속도로 점령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도 이 문제가 심각하면 깨닫게 되고요. 평안도 지역의 군대에서는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서 정예부대를 뽑아서 홍경래를 진압하러 평안도 지방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주성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홍경래의 반란군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홍경래의 난 한때 평안도 지방을 장악하는데 큰 위세를 떨쳤으나 5개월 만에 진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비록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이 홍경래의 난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홍경래의 난을 계기로 우리 백성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봤어요. 뭘 봤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핍박받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봉기를 일으키자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세금 내놔! 라고 했던 수령들이, 양반들이 도망가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죠? 그래서 비록 반란이 실패로 끝나고 목이 잘리는 모습도 봤지만 우리가 한번 열받아서 죽을 각오로 일어나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한 방 먹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본 겁니다. 자,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세도 정치 시기였고 여전히 삼정의 문란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선의 백성들의 반응이 약간씩 달라져요. 조금 너무하다 싶을 때는 여지없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규모가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50년 뒤인 임술농민봉기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아이씨, 이거 새우 중군인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네, 임술농민봉기라고 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1862년이 임술년이었기 때문에 임술농민봉기라고도 하고요. 경상남도 진주에서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진주농민봉기라고도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여전히 세도 정치 시기였고 삼정의 문란에 의한 과도한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노한 진주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관청으로 쳐들어가서 사또를 때리고 쫓아내고 자기들한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어갔던 향리들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자기를 괴롭혔던 지방 사족의 지부들로 쳐들어가서 집을 때려 부수고 창고를 깨부숴서 쌀을 나눠갖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진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과연 세도 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은 진주만 있었을까? 아니요. 아니죠. 전국에 다 있었죠.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도 열받는데 한번 해보자 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사건이 바로 임술농민봉기라고 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이들이 요구하는 거, 내가 왕이 돼보겠다? 아니에요. 나라를 뒤집어 보겠다? 아니에요. 세금 제대로 걷어라. 이거 하나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로 봉기가 뻗어나갔던 사건, 그게 바로 임술농민봉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아이고야, 배고파. 자, 선생님이 방금 전국 각지로 뻗어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지도를 보니까 빨간색 점이 찍힌 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찍혀있나요? 남부지방에 많이 찍혀있네요. 왜 그렇게? 위로 안 올라가는. 왜 안 올라가죠? 올라간 거 있는데? 왜 여기가 많게? 아, 주동살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맥이 쭉 뻗어 있지만 충청도부터는 산이 급격하게 없어져요.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세 군데는 우리나라의 세 개의 남쪽 지방이라고 해서 삼남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남지방은 농사 짓는 땅도 많아서 농민들도 많고 농업 생산력도 뛰어나서 세금 수탈도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삼남지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주에서 봉기가 시작이 되자 특히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농민 봉기가 급속도로 번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 소식이 당시 왕이었던 철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너네가 얼마나 잘못하면 저 불쌍한 농민들이 저런 식으로 봉기를 일으키느냐? 이 문제 당장 해결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관청이 오히려 삼정 이정청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수령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암행어사 같은 것들이 파견되기도 합니다만은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왜? 무슨 정치 시기였기 때문에? 세도 정치 시기였기 때문에 어차피 삼정 이정청에서 삼정의 문란의 해결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안동 김씨이거나 뇌물 바친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수령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암행어사도 안동 김씨거나 뇌물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임금님, 지배층, 양반들에게 자기의 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차라리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유교 성리학이 아닌 새로운 사상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 가지 더.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했더라? 내가 방금 요거. 자,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왜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사람,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조직과 리더가 존재하지 않았어. 각각 자기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봉기를 일으키고 말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별다른 영향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자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조직이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번져나가게 되면서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당시 정치는 혼란했고요. 그로 인한 과도한 세금 수탈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조선 농민들,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쌍하게도 때마침 자연재해 같은 것들도 일어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은 정말로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미신적인 예언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조만간 세상에 종말이 오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다 같은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미신적인 예언 사상 같은 것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사이비 종교들 있나요? 네. 있죠, 그죠? 주로 언제 많이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그죠?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런 어떤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믿음의 사람들 쉽게 빠지게 되거든요. 조선 후기도 그래서 미신적인 예언 사상 같은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유행했던 대표적인 미신적 예언 사상으로는 정감록 같은 것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조만간 이씨 왕조인 조선을 멸망하고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씨의 새로운 세상을 세울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밑도 끝도 없는 소문이 퍼졌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믿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자, 한편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특히 이 시기쯤 가게 되면서 천주교, 크리스트교가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가게 됩니다. 천주교, 크리스트교는 17세기에 서학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활동했던 서양 선교사들이 남겼던 책을 중국에 갔던 사신들이 돌아오면서 우리나라에 소개를 해요. 서양 사람들이 공부한 학문이네 라고 하면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천주교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18세기쯤 가게 되면서 이거를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학문이 아니라 신앙이구나, 종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선 정부에서는 이 천주교를 믿는 것을 금지하고요.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탄압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천주교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신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잖아. 그지?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상에 대한 제사는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기는 행위이다. 이것은 우상숭배고 미신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선교사들한테 그거 믿지 말라고 하라, 하지 말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조선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 안 지는 게 뭐가 큰일이라고? 라고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선은 어떤 나라였어요? 유교 성리학 국가였어요. 유교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가 바로 조상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죠? 따라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같느냐? 유교 성리학적 질서를 거부한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천주교는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종교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탄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돼요. 왜? 천주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세 신앙,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당시 고통받던 현실의 농민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인 거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신분제의 차별 속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달콤한 목소리가 있을까? 그죠? 자, 그러면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크리스트교라는 종교 자체가 로마 제국의 탄압 속에서도 전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탄압 받을수록 원래 종교는 더더욱 불타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넘어갑시다.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거 마지막 페이지인가? 아니네요. 아씨, 빨리 해야겠네. 자,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도 정치 시기에는 사회가 불안하고요.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인 접근이 간혹가다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천주교라고 하는 서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무척이나 혼란하고 불안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경주 출신의 몰락 양반인 최재우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학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해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느냐? 시천주였어요. 인간은 마음속에 누구나 하나님 아니고 하느님, 하늘님, 하늘의 존재가 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존재를 모셔라 라는 주장이 바로 시천주라고 하는 거고, 인간 안에 하늘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해서 인내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 라고 하는 게 시천주의 주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신문제의 차별 속에서 고통받던 농민들 사이에서도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조선 정부도 그 존재를 눈치채게 돼요. 이게 뭐야? 왜 미친놈이 사이비 종교 하나 만들었네? 라고 해서 최재우의 경우에는 조선 정부에 의해서 혹세무민의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였다라는 죄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최재우의 뒤를 이었던 2대 교주인 최시영이 최재우의 교리를 정비하고 그것을 경전, 책의 형태로 만들어내고요. 동학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후에도 동학은 특히나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정부로부터 수탈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삶이 힘들었던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교세,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장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중심으로 연결되었던 농민들이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다 썼니? 네. 선생님이 10 몇 년째지 지금? 2010년에 교사 생활, 9년에 시작했으니까 대략 한 15년째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노력할 것이 많다라는 이런 자극을 여러분들에게 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가 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배운 내용이 전부 다 뭐였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 이후의 조선 사회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신분제, 향촌사회 질서,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게 다 따로따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꺼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선생님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보는 거예요. 오직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에서만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내용 정리예요, 여러분. 자,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요, 농업 분야에서 이항법, 견종법 같은 새로운 농업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노동력은 줄어들게 되고 농업 생산량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먹고 남는 게 생기게 되고 부유한 농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들은 자기의 생활을 더 유택하게 만들고자 남는 걸 가지고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 나가게 되는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데에는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가에 고용된 상인인 공인이 많은 물건을 사들였던 것도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러면서 지방 곳곳에 장시가 나타나기도 하고 국제무역도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재주가 좋은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민영숭어업이 발달하게 되고 상인한테 돈을 빌려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선대제 공업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금,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특히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은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세금만 내면 광산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민영광업 같은 것들이 발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금 내기 싫어서 몰래 채굴하는 잠채라든지 돈이 부족해서 상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고 회수해 광산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덕대 같은 광산 경영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거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어떤 사회적 변화로 일어나게 되느냐?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부유한 농민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큰 돈을 번 상인들이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조선 정부는 양난 이후에 국가를 통치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뭘 팔았어? 양반의 신분을 돈 받고 팔았어. 그게 바로 공명첩, 납속책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누가 나라에 돈 내고 양반의 신분을 샀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내고 양반이 되면서 조선 후기로 양반의 숫자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한편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부농이 넓은 땅을 혼자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농촌에서 쫓겨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몰락 농민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돈 받고 일해주는 임노동자가 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죠? 그런데 붕당 정치가 심화되면서 일당 전제가 되고 나중에는 세도 정치가 시기 나타나게 되면서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부정부패, 내관매직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고 돈을 주고 관직을 샀으니까 본전을 뽑으려고 백성들에게 수탈하는 삼적의 문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농민과 인노동자들 이러한 수탈까지 당하게 되면서 못 견디고서 저항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홍경래의 날이나 임순농민봉기와 같은 대규모의 농민봉기였던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언 사상이나 동학이나 크리스천 천주교 같은 새로운 사상들의 농민들이 빠져나들고 있었던 것 이게 조선 19세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한편 양반의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양반들의 경우에는요 세도 정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안동 김씨가 아니거나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관직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동네에서만 힘쓰는 향반이나 아예 쫄딱 망해버린 잔반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새롭게 돈 많은 양반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향촌사회, 마을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기존의 양반들에게 도전하는 일, 향전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양반의 권위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양반들은 떨어져가는 자신들의 권위를 되살리고자 사을을 짓는다든지 동정마을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선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정치도 혼란하고 경제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사회는 혼란했고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가 무너져가는 총체적인 난국, 그게 19세기의 조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딱 맞춰 끝냈네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부터 근현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